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뉴욕의 밤과 서울의 아침을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뉴스 라이브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금리 인하가 결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결과를 이틀째 소화한 시장입니다. 현대 주가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강세 마감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124포인트 올랐습니다. 46,142에 거래 마쳤고요. S&P 500은 31포인트 오른 6,631, 나스닥은 209포인트 뛰어서 22,470으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 소식에 기술주 매수세가 집중된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도 감돌았습니다. 특히 재무 사정이 탄탄치 못한 중소형주에 영향이 컸습니다. 소형주 위주 러셀 2000이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3,460선을 뚫고 끝난 코스피였죠. 장 초반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썼지만 고점 부담이 있었을까요? 이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최신 기준 14포인트 떨어진 3,44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 매수세와 외국인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는 중입니다. 코스닥은 확실한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3포인트 오른 860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서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 국익 관점에서 미국의 지나친 요구는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 등 세부사항 조율의 난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과는 다른 우리 측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크게 줄어든 면세점 매출, 결국 신라 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합니다. 지난 2023년 낙찰받은 DF1구역에 대한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는데요. 소비 패턴 변화에 구매 감소, 계속된 적자의 면세업계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공항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법원이 제시한 이 인하 조정도 수용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배경입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신세계 면세점 역시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항 내 풍경이 앞으로 많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영화 속의 헌트릭스, 사자보이즈, 멤버들과 꼭 닮은 배우들과 촬영 현장, 힙합 데몬 헌터스가 실사화 되기라도 하는 걸까요? 35초 분량의 쇼폼 영상이 SNS상에서 화제입니다. 사실 이 영상조차도 실제가 아닙니다. 히데온의 인기에 실사화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아직 진행된 게 없는 상황이죠. 바로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에 실제 같다, AI의 발전이 무섭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개인도 이렇게 손쉽게 AI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영상 제작 시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가는 와중입니다. 엄마, 저기. 기억하시나요? 한때는 정의의 상징이었던 이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재판이 2심까지 왔습니다.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의 코스터드 과자 하나씩 총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40대 화물차 기사가 기소됐는데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해당 기사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항소심 재판부는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절도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는데요.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0일입니다. 조사, 기소에 재판까지 갈 행정 비용이면 초코파이 수천 개는 사 먹겠다. 너무 각박하다는 시민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네, 이번엔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롯데카드 가입자 수가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 중에 3분의 1의 정보가 해킹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롯데카드 갖고 계시는 분들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영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융회사로서 보안관리에서 중대한 미흡과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충분히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롯데카드 가입자 중에 300만 명 정도는 일부 정보가 유출이 됐고 이 중에 28만 명 정도는 뭐 카드 번호, 뭐 CBC 뭐 다 유출이 됐다고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 아마도 이제 좀 이따 자세히 하겠지만은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실질적으로 어떤 해커들의 침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첫 보도 때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라고 일단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자, 그런데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서 실제로 대규모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약 297만 명이 이제 피해자인데요. 이 중에서 한 270만 명 정도는 가상 결제 코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유출이 됐는데 네. 문제는 저 화면에서 나오는 맨 마지막 28만 명에 해당하는 네. 가입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와 CBC가 함께 유출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 직구 같은 걸 할 때 보면 네. 카드 번호 앞에 2자리 정도만 비밀번호를 요구를 넣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보완할 때 저 뒤에 나오는 CBC 번호라는 것까지인데 지금 자, 화면에 나가고 맞습니다. 있네요. 이 크레딧 카드 보면 뒤에 서명란이 있고 서명란 끝에 있는 저 세 자리 쓴 거죠? 네, 저 CBC가 실질적으로 키인 거래라고 해서 훨씬 네. 더 강력하게 거래 보완을 할 때 입력하는 번호. 네. 저 하나의 키워드인데 저기까지도 함께 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8만 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르게 어떤 피해 대책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롯데카드에 지금 가입 고객인데요. 네. 저는 아까 오전 중에 이제 문자가 와서 이번에 그 297만 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않는다. 문자는 네.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롯데카드 가입자분들은 지금 카드사에서 솔직히 이제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까 네. 이걸 받지 않으셨던 분들은 좀 빠르게 대응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젯밤에 문자 메시지가 받았다고 받았답니까? 하더라고요. 네. 예, 28만 명 아니면 293만 명 정도는 또 문자를 받았다고 하니까 또 있냐 없냐를 좀 정확히 보고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부정 거래, 부정 사용 내역은 없었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히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교수님, 앞으로도 계속 이게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SK도 그렇고 계속 이런 보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내가 지금 롯데카드를 갖고 있어서 이거 뭐지라고 받는 그런 위협 말고도 롯데카드가 아니어도 다른 뭐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막연하게는 이거 불안해요. 이미 맞아요. 노출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네. 사실 전 국민이 다 같이 지금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해외 온라인 가맹점 같은 경우로 보면은 본인 인증 거치지 않고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앞 2자리만 입력해서도 네.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에 들은 28만 명 같은 경우는 네. 좀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겠네요, 지금. 예, 당장 뭐 해지를 하거나 정지를 하거나 재발급 받거나 아니면 카드사로 옮기던가 해야 될 그런 조치가 좀 재빠르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금융위에서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 방금 전에 했는데요. 뭐 종합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금융권이 해킹 수법, 이 기술권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라는 걸 검토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와 있다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롯데카드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통지에 따라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아마도 문제가 없다, 피해가 없다라고 받은 문자 분들도 안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위의 분들도 이번적으로 한번 롯데카드를 다 취소하고 카드 재발급 쪽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네.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피해, 그 중에서도 28만 명 같은 분들은 심각한 피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분들에 한해서 어쨌든 피해 보상 같은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롯데카드 측에서는 카드 뭐 재발급을 해주겠다라는 것도 뭐 연회비 면제 정도까지의 보상안을 제시는 하고 있지만 네. 뭐 일반인이 아니더라도 이 피해 보상안이 턱없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무이자 비밀- 10개월 이런 거. 네, 비밀번호 앞자리에 CBC까지 털렸는데 그래서 네, 아마도 이 맞아요. 피해 보상에 대한 방법이 또 다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아마도 롯데카드 갖고 계신 분들 피해를 받든 안 받았든 문자를 받으셨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카드 재발급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연회비 면제, 무이자 10개월 이걸로 보상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귀중한 정보가 한 번 나간 정보는 다시 이제 회수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네. 그게 과연 그런 정도의 어떤 보상으로 이제 환전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KT 해킹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불법 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건데 이것도 이름이나 연락처 등이 다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돈도 소액이지만 빠져나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거 뭐 나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통신사 이슈도 좀 체크를 개인들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해킹 이슈요. 정말 우리 전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한 6건 정도가 나왔는데 크게 실질적인 공격과 아니면 정보 유출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 올 4월에 정말 큰 뉴스였었죠. SK텔레콤은 이미 한 2년 전에 공격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유심 정보까지 유출된 그런 네.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또 하나 우리를 충격적으로 몰았던 게 이제 KT의 소액 결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중간에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 비어 있는 곳에 이 가짜 기지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소액 결제를 하면서 피해를 줬던 이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롯데카드도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유출이 아니더라도 이 공격을 받았던 건수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앞서 표도 봤지만 예스20세 이사 같은 경우에도 랜섬웨어에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SGI 서울보증보험 또 웰컴 금융그룹도 일단 해커들과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 네. 건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제 그 문제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보면 일단 공격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네.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들어 SGI 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인터넷 서점 예스24에서도 해킹 사건이 있었고요. SKT 그리고 KT 그리고 지금은 롯데카드입니다. 기업들이 이거 보안 문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보안에 투자하는 어떤 예산 규모가 굉장히 적다,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꾸준히 제기되었었습니다. 네. 뭐 미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그 IT 그 해당 부서에 온 책임을 떠넘기고 굉장히 그 소수의 인원이 소수의 예산으로 그렇게 그거를 책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했군요. 네. 미국과 좀 비교를 해서 보니까 미국은 전적으로 그런 IT 부서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경영진 전체가 CEO부터 이사진까지 전부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매년 그런 연례 보고서에 우리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대응하고 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게 근본적으로 책임의 주체나 일반적인 어떤 그 경영의 어떤 이게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신고를 하는 기준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이 됐을 때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걸 네. 고시한 의무가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정보 말고도 어떤 뭐 랜섬웨어라든지 뭐 다른 정보가 유출됐다든지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러니까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규모가 다르다라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이런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사고 방식은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제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네. 접근을 지금 하거든요. 징벌적 과입, 예.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고 과징금 도입을 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강한 규제가 필요한데 네. 미국도 그 강한 규제가 좀 스타일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그런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를 한다거나 하는 그 수단들을 사용하지만 미국은 전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규제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했던 기업의 주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면은 그거에 대한 피해 소송전이 벌어져서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실상의 과징금이 주주들한테 이제 네. 소송 비용으로 또 소송 비용 나가게 돼 있기 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보다 어떻게 더 무서운 게 주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시장 친화적인 규제 방안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AI를 통해서 해킹은 더 쉬워지기도 하고요, 교묘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사후 대책 아니고 사전 대책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표지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네, 미국의 요구를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뭐 굵직한 내용도 저도 다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 또 많은 언론들도 이것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이 3,500억 달러에 대한 사인을 하지 않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였다. 했었으면 이제 탄핵을 당했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기자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이걸 놓고 보면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와 만났었을 때 이제 한미 간의 정상회담하고 그때 관세 협상을 했을 때부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3,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것이 과도하고 사명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속내를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인터뷰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미국 요구 과거도 엄격했다, 스트릭트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뭐 대미 투자 펀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저는 아까 그 타임스 표지 보니까 이 제목 있잖아요, 더 브릿지.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다리, 가교, 미중 사이에서 네네.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 예,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거죠. 예. 보니까 사진을 보면 저 빛이 그 이재명 대통령 얼굴 이렇게 사이에 아주 좁게 네. 비춰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사진과 저 용어 브릿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지정학적 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고 미중 갈등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그 사이에서 굉장히 좁은 틈바구니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저런 사진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저 한 줄기 예. 빛 저것도 예. 이 브릿지를 같이 예. 표시를-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아. 우리가 이 어떤 가교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마 과거의 그런 안미경 중에서는 이제 차별화된, 즉 이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이다라는 전통적인 어떤 그 중간에서 줄다리기 하는 그런 이제 전략에서 이제 벗어나서 단순히 그냥 중간에서 우리가 이득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갈등이 있으면 내가 중재자 역할을 좀 할게라는 조금 더 진일보적인 그런 선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방금 이 사진 얘기해 주셨는데요, 평론가님. 이거 네. 사진 작가가 누군지 봤더니 BTS도 찍은 사진 작가라고, 패션 사진 작가라고 해요. 근데 네. 타임지가 고용을 직접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홍장현 작가라고 하고요. 뭐 현재 가장 핫한 그런 작가라고 합니다. 아이돌들 특히 이제 그룹들 사진도 많이 찍었었고 아마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줄기 빛이 내리는 저 컨셉을 잡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이걸 보고 전직에 뭐 이런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뭐 했던 이제 사진 작가들이 저렇게 찍은 것은 상당히 좀 놀랍다, 이례적이다 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재미있습니다. 여기 또 눈길 끄는 사진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어제 만찬이 있었는데 이 사진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탁을 보면 47m짜리 엄청 긴 식탁이고요. 식기만 하더라도 1,452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 온 사람들, 보통 연예계 인사들도 오고 뭐 이런데 거의 재계 거물들이 총 출동했다고 들립니다. 네, 미국과 영국이 특히 트럼프 2.0부터 굉장히 밀착하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실은 한 나라의 수장이 한 국가를 국빈 방문을 2번 하는 것도 한 번도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짧은 기간에 영국 국빈 방문을 2번을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흑자를 보는 몇 안 돼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왔을 때 지난번 국빈 방문보다도 더 훨씬 극진한 이제 대접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요.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고 뭐 많은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 정책의 거물들까지 다 합류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제 에너지 동맹, 기술 동맹으로 일단 포장이 되어 있지만 지금 안티 트럼프 쪽에서는 브릭스들이 집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뭐 중국들 여기에 중동까지 가세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도 저 안티 트럼프 브릭스에 맞서는 자체적인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단 영국을 끌어들여서 뭐 에너지 동맹, 기술 동맹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아마도 전반적인 서방 전체의 또 동맹 구축 체계의 시작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증권사 센터장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 지수가 3,000원 넘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스럽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걸 빨리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국장 복귀는 지능순으로 하겠다. 교수님. 이거 네. 어제 근데 주식시장 굉장히 반기는 모습이었어요. 뭐 예.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많이 네네. 올랐었거든요. 오늘은 좀 숨고르기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자산 시장을 좀 더 넓혀서 보면 미국 주식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코인 시장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선 중앙은행들의 정책 방향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상승 국면에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은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좋아도 우리나라 금융시장만 항상 소외됐던 적도 많거든요. 네. 그나마 그렇지 않고 따라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방향은 어떨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그 단순히 어떤 수치상의 3,000을 넘고 뭐 임기 내 5,000을 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거고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권가나 금융권에서 나오는 제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수용하고 예전에 보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잠깐 좋을 때 들어가서 좀 벌면 그 돈 벌고 나서 바로 빼서 네. 결국은 강남 집 사러 가고 그런 게 반복되지 않고 강남 집을 사지 않더라도 내가 장기적으로 평생 노후를 위해서 여기에 어떤 펀드나 뭐 주식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유인이 이번에 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체질도 좀 바뀔 예. 걸 기대한다. 기대하는 겁니다. 네. 된다고는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또 이렇게 많이 오른 데는 미국의 금리 인하 영향도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 영향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이제 주식이 빠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영향은 아마 그 전에 선반영을 했을 겁니다. 특히 네. 이번에 금리 인하는 거의 100% 예측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제 이 다음 레벨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금리 이슈가 일단 일단락이 됐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정말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까지 다행인 것은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한국 주식을 사고 사죠. 있거든요. 네. 그게 일종의 좀 미스테리고 그걸 희망적으로 미스테리예요? 네. 미스테리죠. 네. 바라본다면 이제 환율도 떨어지고 관세 협상도 잘 되는데 외국인들이 베팅했다. 이제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네.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도 나오고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달 우리 경주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거의 같이 오기로 뭐 90% 이상 확정이 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에이펙 전에 우리 한미 관세 협상에서 좀 어느 정도의 좋은 결과가 좀 나온다면 지금 붙고 있는 우리 증시 상승 탄력도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그것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봐야 건가요? 됩니다. 네. 그 그렇죠. 전에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은 지금까지는 잘 되겠지라고 해서 외국인들도 사고 했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것도 한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금리 결정 이제 10월 말과 11월 말에 딱 2번 남았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내렸어요. 우리도 내릴까? 한 차례 정도 25bp는 내리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금리와 관해서 항상 그 얘기를 나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시장에서 그 기대하는 것보다 그 금리 인하 속도는 늦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처럼 경기 침체기에 그는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여전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취임 초기에도 잠깐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이렇게 낮아지고는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요건이 좀 미약해서 금리 인하의 그 속도는 늦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 달 기준금리 낮출 것이라는, 왜냐하면 경기 네. 부양을 위해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는 한 거죠. 예,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 안정이 첫 번째 책무로 있고 경기 부양이라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의 그 이창용 총재님은 또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하셔서 지금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부동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집값이랑 가계비지 문제군요. 예, 그게 아마도 이제 서울 수도권의 공급 부족 현상이 앞으로 향후 2, 3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금융적으로 뭔가 이렇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순간 또 부동산 버블이 오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위협을 인식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대외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 향후에는 이제 앞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어떤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어떤 체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위협 요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금리를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인하는 하겠지만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늦을 수 있다는 건 저는 항상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어쩌면 양날의 칼이 될 예,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know you love me, I know you care. Shout whenever, and I'll be there. You want my love, you want my heart, and we will never, ever, ever be apart. Are we an item? Don't quit playing. We're just friends. What are you saying? Said there's another look right in my eyes. My first love broke my heart for the first time, and I was lik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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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ik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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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ik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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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ought you'd always be min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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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ik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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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ike. 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 모셨을까요? 네, 사회의 다양한 트렌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소비 분석센터 이수진 연구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이수진 위원님 모시고요. 자, 사회 여러 트렌드 가운데서 오늘은 결혼 이야기 한번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결혼을 준비해 본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의 약자입니다. 이제 네. 결혼 서비스 업체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용어인데, 자, 이 스드메 문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이제는 계도나 권고만으로 좀 조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 이야기부터예요. 네, 지난 2월에 국세청이 이 웨딩 업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스드메 문단속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예. 합니다.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불공정 가격 정책을 관행적으로 이뤄온 행태를 지적한 바인데요. 네. 그래서 이 정부는 결혼 서비스업도 구체적인 가격, 또 환불 기준 등 이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10월에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부부들은 정보력이 부족한 채로 불공정 계약을 맺고 또 추가로 비용을 내면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홈페이지라든지 한국 소비자 원천 가격 등 이 중 한 곳에다가 세부 내용, 그러니까 위약금이라든지 환불 기준 등을 담은 내용들을 꼭 고시해야 한다는 것을 네. 명시한 겁니다. 이를 만약에 누락하거나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네, 과태료가 최대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가격 고시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업계의 불공정한 가격 관행이 계속되었고 이게 굳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도권 내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인 겁니다. 자, 이 관심이 없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였길래 정부까지 이렇게 나서서 단속을 한다는 건가 싶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저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있을 것 같아서 스드메 가격 어느 정도 하나요, 보통? 네, 사실 요즘에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예. 웨딩과 관련된 비용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신조어 중에 뭐 웨딩 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가격 상승이 예.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 네. 이제 특히 스드메 중위 가격이죠. 이 중위 가격이 한 292만 원 정도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이 세 가지 패키지에 대한 가격이 네. 상당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비싼 축도 싼 축도 아닌데 그 평균 가격 정도가 한 300만 원 선이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게 지역별로도 좀 가격이 좀 차이 예. 나는 게 재밌었는데요. 예를 들어 제일 어디가 비싸실 것 같아요? 서울이 그쵸, 왠지 좀 서울이 많아서 그죠, 그죠.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지 그런데 않을까? 좀 반전적으로 이제 광주가 346만 원으로 나타나고요. 전라가 한 343만 원, 예. 그리고 부산이 334만 원 순으로 나타나서요.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이 한 300만 원, 강남이 300만 원 정도라고 하니 네. 사실 이게 서비스 가격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요, 인건비가 들어가서 수요가 덜한 영역에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른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스드메 비용만 따졌을 때고 사실 예식장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예식장 대관 비용도 비싸다고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비용들을 다 포함하면 또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스드메 중위 가격이 한 300만 원 선이다라는 거예요. 네. 제 친구도 이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옵션 비용, 추가 금액이더라고요. 추가 금액이 그러니까 많이 어떤 들더라고요. 식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길래 그런 거죠? 저도 사실 들었는데요. 뭐 약간 이런 경우래요. 뭐 예를 들어서 드레스를 입어요. 드레스 입었는데 혹시 신상품 원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상품 가격은 조금 더 추가 비용이 들을 수 있다.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스드메 모든 단계에서 부차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뭐 우리 메이크업 방송하시다 보면 더 많이 받으실 텐데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이른 시간에 받게 되면 차지가 또 부담이 새벽이나 되고요. 이른 아침에. 네, 이른 아침에 좀 붙게 네.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드레스도 그렇게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뭐 예식장 같은 경우도 이제 예식장을 예약하더라도 그 안에 이제 꾸미는 비용은 또 선택 사항이 다를 수 어허,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생활을 할 거냐, 하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그 꽃값이. 금액이 뭐 2, 300까지 늘고 뭐 그래요? 이렇게 한다고 하니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서비스라는 것은 행사잖아요. 행사다 보면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의 옵션들을 다 선정해 두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추가 가격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앞서 정부가 규제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 소비자분들은 이게 일생일대 한 번 경험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이벤트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네. 상보 회사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추가 옵션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아직 한 사람이 있더라도 나의 케이스에서는 뭔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네. 대해서 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 속에서 사실 이런 부가 비용이 계속 네.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까 이야기한 이 스드메 패키지의 중위 가격 292만 원, 이게 이제 추가 금액이 붙지 않은 기준의 가격이었고,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까지 또 추가 금액이 붙을 수 있다는 건데, 정말 뭐 결혼 준비하다 보면 숨만 쉬어도 다 돈이다. 생각지도 못한 이런저런 명목에 붙는 추가금들이 확실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스드메 중에서 이제 스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촬영만큼은 돈이 좀 덜 드는 셀프 촬영보다는 그래도 전문 예식 촬영자에게 좀 맡겨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네. 설문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이제 웨딩 촬영을 했느냐라는 비중이 한 87.8% 정도로 좀 압도적으로 많았고, 예. 하지 않았다가 한 10% 내외에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이게 웨딩 촬영에 대한 니즈는 끊임없이 요구가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면 딱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요즘에 결혼하시는 분들 청첩장 받아보면 뭐 종이 청첩장도 주시지만 모바일 청첩장 많이 하잖아요. 많이들 돌려보시죠. 그렇죠. 근데 모바일 청첩장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진을 좀 더 멋지게 찍고 싶다 하는 이런 욕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결혼식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일생일대의 어떤 경험이라는 어떤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이 조금 뭐랄까 좀 기억하고 싶은 이런 아무래도 보면 이게 나의 이벤트이기도 하고 사실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저도 결혼을 할 때 약간 스냅 촬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멋지게 했는데 나도 이런 멋진 사진을 한번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경험을 좀 약간 경험담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웨딩 촬영에 관한 부분만큼은 아직까지는 좀 전통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분위기가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또 있긴 합니다. 돈이 좀 덜 드는 셀프 웨딩 촬영에 도전을 해보겠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낫더라라는 후일담이나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웨딩 촬영을 찍고 되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던데 촬영을 되파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촬영을 할 때 좀 많은 꼭 이제 서비스 촬영 외에도 부가적인 제품도 많이 필요합니다. 촬영용 드레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소품도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일생일대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이제 예비 신부 부부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 쓰는 건데 한 번 쓰고 더 이상 쓰지 않을 건데 그렇게 큰 가격을 내가 굳이 써야 하나라는 인식 속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드레스를 뭐 예를 들어 촬영 드레스를 뭐 좀 저가 있는 플랫폼에서 내가 구매를 하고 근데 촬영하다 보면 뭐 굳이 뭐 제품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좀 멋지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 당근으로 판다든지 뭐 이런 중고 거래품 이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고 판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웨딩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또 제가 보고 있는 거는요. 이제 부케가 그렇더라고요. 부케도 사진 촬영할 때 좀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보면 요즘 부케도 셀프 부케라고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조화를 구매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촬영하기도 하고 실제로 생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자기가 직접 부케를 꾸며서 사실 이것도 멋지게 대파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이제 크게는 뭐 수십에서 뭐 100만 원까지의 금액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감성도 실속도 포기할 수 없는 MZ 세대들,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봤는데 기성부부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지만 추억을 다시금 좀 회상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리마인드 웨딩 같은 것도 최근에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서요. 이미 결혼한 부부가 결혼 당시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다시 웨딩 촬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최근에는 개그맨 김지혜, 박준영 부부가 20주년 웨딩 화보를 공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또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 또한 아내 서하연 씨와 결혼 10주년 웨딩 촬영을 다시 한 바 있습니다.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봐왔던 이 결혼 사진을 이제 새로 찍은 걸로 교체를 하면서 또 새로운 기분을 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리마인드 웨딩을 함으로써 특별한 날, 이 기념일을 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연예인 부부들도 그렇고 지금 자료화면으로 저희 뭐 제작진들의 결혼 준비 사진들, 영상들이 뭐 대거 나가고 있는데 부조정실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이 20주년 기념 리마인드 웨딩을 한 게 20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는 좀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했었는데 많이 보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의 뭐 결혼식 촬영 지원들 이게 리마인드 웨딩, 뭐 신혼부부 웨딩 할 것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호응도 많이 얻고 있다면서요?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아보니 좀 다채롭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관광 상품과 이 리마인드 웨딩을 엮어서 하나의 소비자들과 지역민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경남 거제 이제 지심도 같은 경우는 테마섬이 아예 있대요. 테마섬을 해가지고 웨딩 휴양섬으로 꾸며서 평소에 이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결혼식을 올린 부부들에게 뭐 사실 리마인드 웨딩을 통해서 동시에 또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웨딩 촬영을 하다 보면 리마인드 웨딩 촬영도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웨딩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요트 투어까지 연계해서 좀 잊지 못할 추억을 준다라고 하고요. 또 가평군도 올해 처음으로 리마인드 웨딩 지원 사업을 아예 실시를 함으로써 공모를 해서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11쌍의 부부를 선정해서 이 전문 사진 작가가 촬영을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웨딩드레스, 턱시도, 그다음에 뭐 메이크업, 헤어까지도 이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 임하게 첫 발을 떼는 게 누가 생각해도 참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많이들 문제 삼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드니까 나는 결혼식 아예 하지 않겠다. 노웨딩을 선언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결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와 세대를 따져보면 사실 Z세대이거든요. 네. 이 Z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비자 조사를 해봐도 그 어떤 세대보다 가장 실용성이 강한 소비자입니다. 실용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가성비를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싼 거를 무조건 추구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세대가 사실 네. Z세대로 나타나서 이 결혼과 관련해서도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의미가 있지만 사실 가치적으로 따져보자면 이게 한 번 내가 끝나는 비용으로 휘발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 뭐 자동차 네. 이런 우리가 내구재에 좀 더 오래 남는 투자함으로써 내 것들로. 가치를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비로소 가성비가 달성이 되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예.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노웨딩이라는 것은 이런 실용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이 G세대들이 보다 이 결혼 시장에 뛰어들면서 네.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저도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웨딩홀에서 결혼을 할 경우에는 뭐 약간 뭐 한 번 이벤트가 딱 끝나고 나면 시작하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서 때문에 네. 약간 공장형 느낌도 받는다. 그럼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네. 말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노웨딩 현상으로 네. 보이는 거죠. 여기에 또 찾아가는 하객 입장에서는 자꾸 오르는 식대 이런 것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예 참석을 안 하고 5만 원만 추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실속을 챙기고 다만 이게 축하를 위한 초대인데 이 취지와도 좀 본질적으로 어긋나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요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축의금 키오스크 이런 것도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자, 보시면서 참 이 10년 전, 20년 전 내가 결혼할 때랑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추세 속에서 앞으로 자리 잡게 될 우리 웨딩의 트렌드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주력 소비자 G세대들이 더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웨딩 시장에 뛰어든다면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실용성이 극대화될 것이고 예. 그래서 무조건 싼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스드메도 왜 네. 이게 가격이 다르고 옵션이 다르지만 내가 스튜디오에선 좀 비용을 쓰고 드레스는 좀 아끼고 그다음 메이크업은 좀 더 내가 아끼고 이런 네.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함으로써 나한테 최적의 상황에 맞게 정말 네. 열공하는 이런 웨딩이 좀 더 트렌드로 자리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결국 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변한다는 얘기겠죠. 아무쪼록 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방향보다는 정말 중요한 날에 부부가 중심이 되고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혼 문화도 진화해 나갈 수 있게 이 시간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트렌드 코리아 이수진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